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의 10에서 50mm f2.8 DCDN 컨템포러리 렌즈를 리뷰해 드릴까 하네요. 시그마 유저분들은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DCDN 하면 이제 크롭 바디용 렌즈겠죠. 제가 일전에 리뷰한 요거 시그마 2870 f2.8 C 렌즈의 크롭 바디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엄청 작죠. 밝은 조리개와 경량화에 올인한 새로운 표준 줌 렌즈입니다. 마운트를 해제해보면 이 정도 크기인데 290g 정도로 엄청 가벼워요. 출시 시점에서 AF-대는 2.8 줌 렌즈 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통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고요. 마운트를 해보시면은 일단 줌링 하나 있고요. 초점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단촐하죠. 그리고 줌링 돌리는 감촉은 꽤나 괜찮아요. 혹시 2870 시그마 렌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줌링 감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작감 뿐만 아니라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디자인도 비슷해요. 꼭 형제 같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후드를 장착하면은 대략 이 정도 비주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작기도 엄청 작고 하여튼 휴대성은 진짜 갑인 것 같아요. 다만 후드 디자인이 여기서 너무 딱 이렇게 각이 잡힌 거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필터 지름은 55mm이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살짝 오버해가지고 예전 데셀알용 번들 렌즈 정도 느낌이 납니다. 무려 f2.8 고정 조리개 렌즈인데 그만큼 작은 것이죠. 이 정도로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크롭 바디에 마운트 해가지고 짐벌에 올리면 정말 가뿐합니다. 장시간 녹화할 때 피로도를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2010년에 출시된 1750 f2.8 EX DC-OS HSM 렌즈를 미러리스 전용 렌즈로 새롭게 제작한 제품이자 DCDN 라인업의 첫 번째 줌 렌즈라는데 전작은 565g이었거든요. 경량화 기술이 놀랍네요. 렌즈가 가볍다 보니까 간단하게 외출할 때에도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었고요.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아예 영상 촬영하기도 좋더라고요. 조금 어두운 곳이었는데 조리개가 밝다 보니까 아이소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깔끔한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 같은 아빠 진사들한테는 그냥 가벼운 게 짱입니다. 저도 무거운 카메라 렌즈 진짜 많은데 솔직히 요즘에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작은 렌즈 리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저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해요. 렌즈 큰 거 들고 다니면 진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우리 와이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작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강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초점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광각에서는 이 정도인데 스마트폰 카메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줌인에서 최대 망원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환산 75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줌아웃 해가지고 최대 광각에서는 이렇게 환산 28mm의 폰카랑 비슷한 편안한 화각이고 다시 줌인하면 이렇게 되는 전형적인 표준 줌 렌즈 화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 가장 무난하죠. 최대 광각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에서 많이들 보시는 이 정도 되는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은 경우에 이 정도로 촬영이 편안하게 됩니다. 인물이랑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까지 무난하게 담기죠. 폰카랑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쓰면서도 이렇게 최대 망원에서는 정물 촬영도 가능하고요. 야외에서 배경을 흐리게 하면서도 인물을 부각시키는 사람들 말하는 이제 아웃포커싱 되는 사진을 단렌즈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작은데 해상력은 어느 정도일까? 광학 구성은 10군 13회 SLD 렌즈 1매, 비구면 렌즈 3매 채용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MTF 50 점수 차트를 보여드리려 하는데 아쉽게도 이거 5천만 화소짜리 크롭 바디는 없고 알파 6400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이제 구독자분이 빌려주신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관성 있는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알파 1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 크롬 모드 시에 약 2222만 화소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그 5천만 화소로 풀프레임용 렌즈 테스트한 것과 점수를 1대1로 대응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MTF 50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력이 피크가 어디인지 어느 조리개 값인지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테스트하는 크롭 바디용 렌즈들끼리는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아무튼 아이소 1, 2, 3, 4 차트 활용해 가지고 MTF 50점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 광각 18mm, 환산으로 27mm죠. 중앙부와 주변부를 366.67배로 제가 1대1 픽셀로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 개방에서 점수는 이렇고요. 다음은 4.0 다 보여드리고 코멘트는 이따가 한 번에 하겠습니다. 18mm 5.6, 18mm 8.0, 18mm f11, 18mm f16, 마지막 18mm f22. 자, 한눈에 보시면 여기가 중앙부, 주변부인데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일단 중앙부는 해상력이 아주 좋습니다. 시작할 때 최대 개방에서
5000점 넘기고 시작을 해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게 지금 5000만 화소급도 아니고 2200만 화소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점수는 굉장한 점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점수가 쭉 떨어지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단에 수수차를 잘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개방에서 가장 좋고 쭉 떨어지는 게 이상적인 그래프입니다. 반면에 주변부는 조금 아쉬운데요. 시작은 1200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피크가 8.0에서 오는데 이때도 2400점이 살짝 못 미치기 때문에 뭐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다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3000점 도달하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정도 해상력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감각에서 이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이 격차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그거는 좀씩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최대 감각에서 피크를 하나 꼽자면은 8.0을 꼽고 싶네요. 주변까지 구석구석 선명한 사진을 찍어야 될 상황에서는 8.0으로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24mm 환산으로 36mm죠. 경통에 마킹되어 있는 초점거리는 다 하도록 할게요. 최대 개방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4.0, 5.6, 8.0, 11, 16, 마지막 22. 24mm 같은 경우 이제 환산 35mm니까 가장 자주 쓰는 화각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대 개방에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3000 이 점수는 넘기고 있으니까 요 이상으로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사실 데이터상의 문제이지 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다시 확 올라가서 5점점 근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떨어지는데 일단 4랑 5.6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도 많이 올라왔어요. 시작이 2400점이고 피크가 이제 F4인데 이때는 3000점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초점 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초점이 잡히는 상황이라면은 중앙부와 주변부 둘 다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4.0으로 혹은 5.6으로 촬영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물론 8.0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28mm 환산으로 42mm입니다. 최대 개방 4.0, 5.6, 8.0, 11, F16, 마지막 22. 자, 28mm 같은 경우에는 24mm랑 거의 유사한데 4.0, 5.6에서 중앙부가 조금 내려오고 최대 개방 보시면은 주변부는 살짝 올라와서 거의 3000 근접을 했죠. 2736이에요. 그래서 최대 개방도 굉장히 쓸만한데 아무튼 뒤로 가면 갈수록 중앙부는 조금씩 내려오고 주변부가 올라가서 서로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8mm에서 최대 그 피크 지점은 5.6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부가 이제 2977인데 사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측정 오차로 3000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5.6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해상력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 개방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 개방값도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mm 환산으로는 52.5mm입니다. 먼저 최대 개방, 다음 4.0, 5.6, 8.0, 11, F16, 마지막 F22. 자, 35mm 같은 경우는 28mm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저렴한 줌 렌즈들은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화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렌즈는 해상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최대 개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는 286이라 약간 떨어졌고 주변부는 2777인데 거의 비슷하죠, 점수가. 이게 5.6이랑 8.0은 중앙부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차이가 크지 않고 나머지 조리개들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앙부랑 주변부가 같이 가는 건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크를 꼽자면 역시 저는 5.6을 꼽고 싶네요. 여기서 4.0도 괜찮지만 5.6도 좋고 넓게 봐서는 2.8에서 8.0까지는 이제 피크 구간이다라고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조리개 값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0mm 최대 망원 환산으로 75mm죠. 일단 최대 개방부터. 그 다음 4.0, 5.6, 8.0, 11, F16, 마지막 F22. 50mm 마지막 최대 망원인데 보통 웬만한 렌즈들은 여기서 훅 떨어져가지고 이제 서비스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렌즈는 그런 거 없이 꽤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개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요. 중앙부, 주변부 둘 다 3000선 근접을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이게 최대 망원, 최대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 촬영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개방 화질을 조금 더 올려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35mm 대비해서 좀 더 올려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5.6이 이제 전통의 강자였는데 계속 좋았잖아요. 그런데 주변부가 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 주변부
주변부가 좀 떨어지는 게 이 렌즈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를 유지해 주는 거는 최대 망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중앙부는 최대 감각 18mm에서 가장 좋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 28mm부터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코너 쪽은 이제 최대 감각에서 가장 안 좋고 24mm에서 한번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버팁니다. 물론 최대 망원 5.6 이상 조였을 때 약간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변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 격차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정도 그래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첫날은 온전히 이 렌즈로만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f2.8 고정 조리개 줌 렌즈인 만큼 거의 최대 개방 f2.8로 촬영을 했고요. 조리개를 조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실내 공간이든 풍경 사진이든 인물 사진이든 정물 사진이든 다양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은 쭉 사용해 봤을 때 렌즈가 상당히 샤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구석구석 확대하면은 분명히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 해상력이라면 저는 합격점을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단 초점거리는 최대 감각에서 12.1cm로 1대 2.8 무려 0.36배예요. 이 워킹 디스턴스가 렌즈 끝단에서 2.7cm로 후드보다도 짧은 거리까지 초점이 닿습니다. 이 최대 감각에서의 접사 능력은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최대 망원에서는 30cm로 1대 5, 0.2배로 감소하긴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수차 억제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최대 감각 18mm에서는 최대 개방에서부터 색수차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로우 파일에서 아무런 보정도 하지 않고 바로 내보낸 거거든요. 최대 개방부터 깔끔하죠. 그러니 당연히 뒤쪽은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 망원 50mm에서는 색수차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최대 개방은 눈에 띄게 보이고 5.6까지도 조금 남아있어요. 대략 8.0부터는 완전히 소멸해서 색수차가 보이지 않게 돼요.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18mm가 더 안 좋은데요. 이게 라이트룸에서 플러스 20 정도 먹여야 중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JPEG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바디로 넘어가서 네모 반듯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최대 망원 50mm에서는 반대로 이제 핀 쿠션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 정도가 훨씬 덜해서 라이트룸 기준으로 왜곡 마이너스 9 정도 먹이면 중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물론 JPEG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네모 반듯한 이미지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물론 설정하기에 따라서 나중에 프로파일이 생기면은 라이트룸에서 로우 파일 불러냈을 때 렌즈 교정이 된 상태로 불러와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리개는 7매 원형 조리개인데 9매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8mm 최대 개방의 경우에는 중앙은 이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옆으로 빠지면 이제 왜곡 때문에 원형이 약간 찌그러져서 타원형이 되는데 거기에 레몬 버킷까지 더해지니까 극주변부에 이르러서는 마치 사각형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보통 구석구석까지 원형이 잘 유지되는 경우를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합니다. 다음은 조리개 4.0.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칠각형 모양이 되는데 조리개 7매의 날이 보이는 것이겠죠. 주변부도 그렇고 중앙부도 그렇고 이제 각이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5.6에서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8.0까지는 모양은 유지되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이제 11부터는 너무 작아져서 배경 흐림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16 정도 조이면은 다시 원형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22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은 최대 망원 50mm 최대 개방. 보케 크기도 꽤나 잘 나오고 주변부 레몬 보케가 있긴 한데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다만 보케 끝단이 맺히면서 색수차가 조금 보이는 면은 있어요. 다음은 4.0. 역시나 주변부에서는 레몬 보케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보케 끝단 맺히는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4.0까지는 원형을 유지했지만 5.6으로 조이면 칠각형으로 돌아가는데 대신에 주변부 레몬 보케도 거의 없고 보케 끝단 맺히는 것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F8부터는 아까랑 양상이 비슷해요. 모양이 유지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촬영 거리별 배경 흐림을 볼 텐데 먼저 18mm 최대 개방에서 근접해서 촬영하면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집니다. 인체 비율이 조금 왜곡되긴 했지만 어쨌든 배경은 날아가요. 하지만 이제 상반신 정도만 뒤로 물러나도 배경 흐림이 상당히 약해지고요. 무릎도 그렇고 전신도 그렇고 배경 흐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50mm 최대 망원에서는 환산으로는 75mm라서 중망원급이기 때문에 근접해서 촬영하면 배경이 꽤나 날아가고요. 상반신 정도로 뒤로 빠져도 여전히 쓸만해요. 배경 흐림이. 그러던 게 이제 무릎까지 뒤로 빠지면 조금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전신 촬영에서는 그렇게까지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실제 장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배경이 흐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행 가면 이제 배경이나 주변 환경을 같이 촬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경 흐림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최대 망원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날아갑니다. 이런 게 이제 줌렌즈 매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증샷 촬영하실 때는 최대 광각 위주로 이렇게 넓게 촬영하시고, 뒤를 좀 날려야 싶을 때는 근접해서 촬영하시거나 최대 망원으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기 어느 이름 없는 메밀밭인데 이번 여행 베스트 사진은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AF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일단 원거리, 근거리 빠르게 움직여 봤는데 아주 매끄럽게 초점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안되면 안되겠더라고요. 동체 추적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매끄럽게 초점이 잡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초점을 잡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뛰다가 약간 햄스트링 올라왔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다니고 있어가지고 동체 추적 능력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에선 어떨까? 특히나 짐벌 촬영할 때는 AF가 잘 받쳐줘야지 무난하게 촬영을 완료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데 영상 AF도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렌즈 물론 사진용으로도 좋습니다만 영상용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AF 성능은 다들 너무 좋아서 그냥 기본이고 소음도 중요한 스펙인 것 같은데 모터 구동음이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실제로 2870 컨템포럴리 렌즈를 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용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근데 이 렌즈 최단거리랑 원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델분한테 좀 걸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피사체가 접근하고 멀어질 때 배경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거의 포커스 브리딩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걸어 오실 때 흐려지는 걸 보세요. 흐려지는데 포커스 브리딩 없이 부드럽게 풀어지죠. 그리고 멀어지면은 다시 또 부드럽게 맺히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네요. 특히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소니 풀프레임 바디와 함께 활용해서 브이로그 촬영을 했는데 꽤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카메라가 슈퍼 35mm 모드를 지원하는 데다가 어차피 출력 해상도에 판형 상관없이 똑같으니까 풀프레임 유저분들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 풀프레임 바디에서 슈퍼 35mm 모드가 영상 성능이 더 좋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행 브이로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동성이 생명이거든요. 특히 저 같은 에아파한테는 더더욱이요. 가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매는 파우치 등에 카메라 자체를 매달아 놓고 촬영도 가능했고, 배경 흐림과 사진용으로 풀프레임용 커다란 렌즈 하나 챙기고 브이로그용으로 요거 하나 챙겨서 가면은 나름 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을 좀 남겨보자면 이 렌즈의 타겟은 바로 우리들 취미로 사진 찍고 일상에서 기록 남기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포커싱은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조리개가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촬영하기 편하게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봅니다. 조리개가 f2.8까지 개방이 되니까 풀프레임 기준으로 f4.0 정도로 어느 정도는 배경을 흐리게 해줘서 폰카와 차별화가 되면서도 또 너무 무겁지 않고, 거기에 영상 녹화도 편하게 가능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렌즈 같아요. 가격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브랜드의 APS-C f4.0 렌즈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크기도 거의 f4.0 렌즈 정도인데 가격도 그 정도로 나오면은 화각에서 약간 손해가 있지만 조리개에서 이점이 있으니까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